서울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출근길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대설에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도로 빙판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근길을 앞두고 눈발이 점차 강해지더니 조금 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서울동 수도권의 경우 오늘 아침까지 강한 눈이 지속하겠는데요. 찬바람도 강해지고 있어서 오늘 출근길 날씨가 비상입니다.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셔야겠고요. 옷차림도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 북부 지역에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눈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출근길에 강한 눈을 곳곳으로 뿌리겠습니다. 따라서 서쪽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에서 5cm의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서울동 수도권과 영서는 오늘 오전 중 눈이 그치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내일까지 15cm 이상 내리겠고요. 모레까지 눈이 지속하는 제주 산간과 호남 서해안에는 25에서 30cm의 추가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찬바람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6.5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7도가 되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눈과 강추위가 겹치면서 오늘 출근길에는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이동하셔야겠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6시 반을 기해서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남권에서는 저희가 대설특보가 내려진 소식 전해드렸고요.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중부 내륙선 충북 음성군 감곡면 부근에서 차량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1, 2차로와 갓길 모두 막아섰습니다. 이 사고로 양평 방향으로 차량 운행이 모두 멈춰선 상황입니다. 네, 이에 앞서서 새벽 5시 20분쯤에는 평택 제천 방향 평택분기점 근처에서 트레일러가 미끄러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한 차선이 통제된 채 사고를 수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벽 5시 50분쯤에는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금광 1터널 근처에서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사고가 났습니다. 눈길에 고속도로 곳곳에서 화물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평상시보다 운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탄핵 심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대상에 대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인가 요원인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의원이 정확히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 특수임무단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계엄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사당 사람들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에 끌고 나와라 대신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라고 적은 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신문 과정에선 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관도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증언대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게 막을 것을 지시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기억이 정확한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 소수의 병력으로 해제 의결을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대리인들 역시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곽 전 사령관이 상부 지시를 묵살한 거 아니냐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상황이 급했던 만큼 현장에 집중해 조치하기 바빴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2.3 비상계엄 6일 뒤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어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와는 다른 증언인데요.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은 들었다며 그게 의원을 뜻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며 직접 본청 안으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라고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며 사정하듯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란 단어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지난해 얼굴을 공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과 다릅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케이블타이 용도도 기자회견 때와 달리 문 봉쇄를 위한 걸로 한정했습니다.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안 있는. 김 단장은 계엄 직후에는 국회에 가기만 해도 부대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겠다 판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또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국회법상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는 국회의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폭로와 증언을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쌓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두 번의 변론 기일을 지켜본 결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 때문에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정치인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증언에도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전날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술서를 제출한 뒤 다음 날 국회에 나와 증언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또 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또 한 번 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만간 헌재의 명쾌한 결정으로 분명한 거짓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반성으로 일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는 걸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귓속말과 메모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의 말에는 황당하다는 듯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 신문이 진행된 오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신문이 시작된 오후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곽 전 사령관을 빤히 응시하며 변호인에게 메모를 건네거나 귓속말을 하며 변론에 적극 관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엷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곽 전 사령관에게 공격적으로 반대 신문을 하는 변호인을 자제시키듯 팔을 툭툭 치거나 변호인의 발언을 정정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걸 드러냈지.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요, 이거 대통령 국방장관이 하신 말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 때는 자리를 비웠는데 윤 대통령 측은 긴 재판으로 잠시 휴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남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에 앞서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으로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조율을 거쳐 검찰 출석을 선택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검찰청 2인자인 이진동 차장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6일 밤입니다. 계엄 사태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지급했던 비화폰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썼던 전화로 알려졌는데 이 차장은 수사팀에서 번호를 받았을 뿐 비화폰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팀에서 설득이 좀 어렵다 해서 제가 직접 그러면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하고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건데
김 전 장관은 통화 다음 날 자정을 넘겨 검찰에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김 전 장관의 검찰 출석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김 전 장관의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한 10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화폰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 특수본 부장검사가 김 전 장관에게 2차례 전화해 출석을 요구했더니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해보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검 차장과의 통화 역시 김 전 장관이 먼저 걸었다는 게 야당 주장인데 당사자들은 일단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그 김용현 장관하고 저는 통화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님하고 통화는 뭐 그 시기 전체 아니 있냐 없는지를 답변하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김용현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야당은 검찰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게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한 무역 전쟁 우려 속에도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4분의 3이 기대치를 넘어섰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기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자 수는 21만 9천 명으로 한 주 전보다 11,000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인 21만 명 선은 유지해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도 지난달 민간 고용이 18만 3천 명 늘어 시장 예상치 15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사가 집계한 지난달에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4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0% 급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양호합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은 1년 전보다 매출이 12% 증가했고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칩 제조업체 퀄컴은 18% 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는 무려 36%,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는 24%, 우버는 20%, 디즈니는 5%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들의 4분의 3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 we need to follow those changes in market leadership that are already taking place thus far in 2025, such as technology not leading the way, such as value starting to outperform growth. 이처럼 안정적인 고용 상황과 강한 성장세, 인플레이션 정책을 이유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관세 부과가 일러야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전망인 만큼 당분간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국에서 구글과 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와 맺은 무역협정에 한국과 같은 제3국 기업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책임지는 무역대표부 대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글과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 내 움직임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utilized that opportunity to advance measures that target U.S. technology companies with special requirements or taxes. 상원의원들은 한국 플랫폼법이 중국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만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counter unfairly, I believe, our big tech and high tech in general businesses, and some in their own country, and silent on China.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 기업 규제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외국의 규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not be outsourcing our regulation to the European Union or Brazil or anyone else, and they can't discriminate against us, and it won't be tolerated. 플랫폼법은 국회에서의 입법 동력은 상실했지만 공정위에서 법 개정을 통한 빅테크 규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맺은 무역협정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규정을 면밀하게 따져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제3국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I think we need to look closely at things like the rules of origin to make sure that third countries or foreign countries of concern are not inadvertently or deliberately benefiting or free riding on the agreement at the expense of America and our trading partners.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미국의 협정 재검토가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관심을 모았던 주요 증인입니다. 박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이제 발언부터 짚어보겠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여러 차례 이제 증언을 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발언 역시 어제 헌재에서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가 헌법재판관들이 진행한 탄핵 심판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진술이었고 중요한 증거가 이제 제시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계엄 의결권과 관련해서 이 행위를 방해하려는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네.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술들이 나온 겁니다. 박정근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김현태 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직접 의원을 끌어내라는 소위 말하는 체포 행위를 지시했다라는 점이 이제 박정근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 증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자 여러 차례 반대 신문을 시도했으나 네. 또 유의미한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김현태 단장으로부터 단전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고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뭐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권한 자체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인의 입으로부터 그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회에 대한 조치가 있었고 그 조치는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의 발언을 좀 보면 의원이라 한 적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면 의원이지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인원, 또 요원, 의원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 지금 재판에 좀 영향이 갈 것 같습니까? 네, 어제 이걸 둘러싸고 상당 부분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도 직접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의원이라고 했는가, 인원이라고 했는가, 의결정소수라는 말을 했는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은원을 이야기할 때 각정근 사령관은 정확하게 정의를 최종적으로 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국어를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문헌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기법이 있는데 이 곽 전 사령관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 명확히 정확하게 각인돼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인원과 의원과 요원은 헷갈릴 여지가 있지만
앞서서 의결정주수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들었고 예. 더군다나 이 김현태 특임 장관으로부터 150명이라는 이야기가 서로 전달된 과정들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즉 인원, 의원, 요원은 헷갈릴 여지가 있고 다소 표현상의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예. 그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앞뒤 맥락 속에서 나오는 의결 정족수라든가 150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론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끌어내라는 지시의 대상은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고 본인은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게 어제의 증언의 주된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 반대 신문을 통해서 대통령 이 대리인단이 왜 표현이 자꾸 바뀌냐, 번복되냐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후 과정과 경위와 그리고 진술자의 태도, 진술의 어떤 경위 등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의원과 인원의 차이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고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의견과 진술을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대통령께서 7층에 많은 인원이 있어서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예. 즉 본인 진술을 하면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 인원이란 말을 안 쓰는데 내가 인원이라고 했다고 예. 라고 반박을 하셨지만 그 진술 과정에도 7층에 인원이 많았어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기 모순에 빠진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즉 어제의 주신문은 각종군 전 사령관은 다소 표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경위를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반대 신문에 참여한 대리인단이나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유효적절하진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영식 재판관 언급하셔서 이 지금 어쨌든 곽종근 사령관에게 대해서 또 직접 막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결국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어떤 말버릇 같은 것들이 이제 바뀌거나 단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뭐 들은 것 말고 뭐 증인의 기억을 좀 묻는 것이다 재차 막 강조를 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신빙성을 확보하긴 그런 일련의 과정일까요? 일단 재판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차 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끌어내라라는 명확한 단어를 썼다면 이런 혼선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인데 네. 곽 전 사령관이 초기에는 데리고 나와라고 한다던가 네. 뭐 의원, 유원, 인원을 혼동하면서 쓰면서 지금 일련의 약간의 혼선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 부분은 또 설명을 했습니다. 끌어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의 파장을 고려해서 좀 순화된 표현으로 데리고 나와라고 자기가 순화를 했을 뿐이다 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고요. 인원과 의원과 요원은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반추하고 기억을 반추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은 본인이 작전 지휘를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을 했는데 마이크를 꺼놓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 통제를 하다 보니 네. 부하 부대원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녹취록이 다수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송출된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사후적으로 객관적 증거랑 맞춰본다고 하더라도 예. 내가 표현한 것은 인원이 맞고 끌어내라고 들은 것도 맞고 대통령이 지시가 맞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체포나 끌어내라는 지시의 대상도 의원이 맞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생각과 또 사실을 구분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고 지시했다라는 증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황당하다는 듯이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에 왜 반발하지 않았냐는 건데 이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가 탄핵 재판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의결 활동을 방해하는 그 자체는 허용하지 않고 예.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성이 없거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라면 국회에 무단으로 군병력이 침입한 것이 되고요. 예. 침입한 병력이 재물손괴를 한다거나 사람의 몸에 손을 대서 무력을 행사해서 사람의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체포와 감금행위라고 합니다. 네. 불법 체포 감금행위가 있었고 그런 계획이 실시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행위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애초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게 우리가 국회 활동이나 의결권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단전 단수 먼저 시키고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예. 어제 김현태 특임 장관은 단전 지시도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병력을 배치시켰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렇다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실존하는 적은 존재했는가,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군병력을 배치했는가. 배치를 할 때는 보통 그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외곽 경비를 한다거나 필요 최소한도의 병력을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조금 납득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호 목적으로 군병력을 투입을 했는데 어찌하여 국회의 단전을 지시했는가. 예를 들면 저희가 방송국에 전기 끊어버리면 방송 송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업무 불가능 상태가 초래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반박이 충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모두 믿을 것은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일치되고 모순되는, 앞뒤가 안 맞거나 경험칙상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나 반대신문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인지, 그럼 이것들이 이제 위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철수 지시를 조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기가 이제 재빨리 철수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걸 좀 강조하는 건데, 이 역시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철수를 했다. 의결 이후에 즉시 군 사령관들에게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것이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제 각종군 사령관이나 김현태 특임 장관은 그런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서 이 이후에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서로 사령관과 그 특임 단장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또는 김 국방부 장관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철수해야 되지 않냐, 철수해야 되겠다 하고 철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대통령의 지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시를 내렸다라는 정황은 부인됐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지금 각종군 전 사령관의 주장은 배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쪽의 객관적인 사실과 둘러싼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결국은 재판관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어제 또 출석했던 증인 중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 단장. 지난해 12월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와 어제 탄핵 재판정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세부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거는 좀 달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주요 진술은 일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임 장관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양심 선언을 하면서 우리 군부대가 뭐 정치 세력에 이용됐다거나 국방부 장관에 이용되겠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의견 이외에 내가 국회 봉쇄하는데 군대 투입한 게 맞다라는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또는 이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각종군 전 사령관도 이 지금 김현태 특임 단장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안으로 못 들어가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를 추론해 봤을 때는 곽 전 사령관이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그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으로조차 들어가는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김현태 특임 장관의 답을 듣고 그 이후의 지시는 내리지 못했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명령의 계획과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있고 대통령이 150명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던가 의결 정석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부하 직원의 답에 그럼 들어가서 잡아와라까지는 나가기가 좀 힘든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론으로 그 당시에 김현태 특임 장관이 팀 단장이 들은 지시는 국회에 들어가라.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 이 정도는 확인됐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달라진 부분이 끌어내라는 지시 그리고 케이블 타이 부분이었는데 끌어내라는 것은 언급하신 것처럼 맥락 추론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케이블 타이는 이제 앞서서는 이제 인원을 묶는 것으로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체포용이 아니라 문 봉쇄용이었다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달라졌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두 증인
증인이 케이블 타이를 사람 묶는 용도라고 진술한 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현안질이나 이런 질의는 처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요. 두 명이 일치되게 이것은 사람 묶는 용도가 아니라 이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고 유효적절하게 쓰이는 도구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명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문봉쇄용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케이블 타이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으로는 사람을 묶는 데 쓰는 도구를 생각하다 보니 언론과 일반 대중들이 이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였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했을 뿐인데 증인의 진술로서 이것은 문을 묶는 용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다는 것이고 문을 묶는 용도였을 뿐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라고 증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윤 대통령 측에는 또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국회의 문을 다 잠가버리면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못 하잖아요. 출입을 금지하라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내리진 않았지만 문을 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버리면 그 안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결활동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측면에선 이 간접 사실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의결활동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의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또 추정할 수 있는 단면입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기서도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어제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맥락은 이제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부분들,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 그리고 어제 재판정에서 한 내용 어떻게 좀 채택이 될 거라고 보세요? 모두 다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 조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어제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관련해서 언론 기자회견도 국회 측에서 제출했을 겁니다. 즉 언론에서 기자회견한 내용, 뭐 국방부 현안질이나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모두 다 증거로 채택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인데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 일치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가, 그 사람이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다른 참고인들과 관계자들, 공범들의 진술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헌법재판관의 증언만으로 그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진 않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서는 결국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국회 해제 의결을 막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 뭐 지시 묵살이다 이 주장들이 사실이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 그러니까 철수 지시를 묵살했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철수의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예를 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 지금 707 특임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나갔으니까 곽 전 사령관에게 철수 지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철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평가나 사실관계의 다툼이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양쪽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유의미한 것은 곽 전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마이크를 켜놔서 이 마이크 내용들이 부대원들에게 다 송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거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나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국방부 장관이랑 전화하는 내용이 거기에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녹화 형식으로 녹음 형태로 증거화되어 있을 수 있죠. 그 내용을 복귀하면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쉽게 확인됩니다. 그게 객관적 물증이라고 이야기할 여지가 있고요. 검찰에서 형사재판하면 증인신문 대상이 500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중에 100명은 군 장성들한테 지휘를 받은 군 부대원일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군 부대원들한테 그 당시에 곽 전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예. 철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 증언의 내용 또는 대통령 측의 내용이 신빙성을 가지냐, 믿을만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증거를 통해서 신빙성을 판단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또 보면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폭로와 증언들이 지금 대치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장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 때문에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재판정에서는 모든 말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한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의도로 좀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객관적 사실이 이 두 사람의 증언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좀 가격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렇게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모종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있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다만 일방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 진술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재판관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대리인단 측에서 신빙성을 내리기 위해서 이 두 증인에게 뭐 야당 정치인과 만났는가 사진도 네. 제시를 했고요. 뭐 박범계 의원과 뭐 모종의 결탁이 있었냐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었죠. 하지만 누구를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가. 네. 그리고 이익에 기초해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볼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이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도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발언이 나와서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서울에도 지금 눈발이 점점 붉어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가 비상입니다. 서울에도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발령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서울동 수도권에 많게는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눈도 이렇게 많이 내리는 와중에 날씨도 여전히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와 함께 한파특보가 동시에 발령이 됐는데요.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서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운전하신다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강추위 속에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초록색의 강한 눈구름이 발달한 모습인데요. 서울 등 서쪽 지방과 강원 남부 또 영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미 곳곳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내렸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앞으로 오전까지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겠고요. 충청도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25에서 30cm의 폭설이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절기 입춘에 들이닥친 한파까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6.9도 보이고 있고요.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1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를 보이는 등 종일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강추위 속에 무거운 눈이 그대로 쌓이는 데다가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무척 크니까요. 점검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현장에서 눈치 오는 소리가 오디오와 맞물려서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뉴스타트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